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코로나 학년도, 제2학기 한국 현대소설의 작가 현장 유튜브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어, 해방공간의 정치적 상황과 우리가 읽기로 한 소설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 그리고 김석범이 말하는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의 발표와 토론을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1장과 2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오늘 이 강좌는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PPT 강의 노트는 가상 캠퍼스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좌도 KFCW 플러스와 가상대학을 통해서 올리도록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지는 나도 잘 못 믿겠어요. 조금 전에 끝난 현대문학 특강 강좌도 3,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80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 현장은 조금 빨리 끝내고 슬리퍼 신고 나가서 막걸리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여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읽기로 한 이 화산도입니다. 화산도 보이나? 12권짜리예요. 12권짜리인데 우리는 2장씩만 읽기로 했죠. 일단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1권에는 1장과 2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이 대략 300페이지, 한 챕터가 한 장이 대략 150페이지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렵지 않죠?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도를 다 읽은 사람들이 드문 이유가 이 간접 화법이 많고요. 남승지든 이방근이든 간접 화법이 많고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잘 꼼꼼히 읽으면서 잘 따라오세요. 그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내가 여러분들 발표와 토론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강좌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했었죠. 담당 교수를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이 작품을 다 읽고 난 후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존재가 돼 있을 겁니다. 존재 변환의 시간이 바로 화산도 읽기의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존재, 사회적 존재, 역사적 존재로서 여러분들 위상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면 안 되나?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보기로 하죠. 여기 그림 보이나요? 이 그림은 제주를 대표하는 화가 강요배 선생의 그림입니다. 이 강요배 화백의 그림들 한번 쭉 찾아보세요. 특히 이 4.3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바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해방공간 그 역사를 짤막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내릴게요. 내리고 여러분들 감시하는 눈으로만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필기를 하기도 해야 되니까. 해방, 갈등과 분열의 출발 이랬죠. 우리가 해방하면은 환희의 순간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환희의 절정에서 바로 이 갈등과 분열의 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민지 지배가 남긴 아주 깊은 그 고리패인 상처죠. 지금까지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 이 사상을 둘러싼 정말 불모의 논쟁 아닌 논쟁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일파 청산이 뭐냐 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자, 그러면 해방공간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1학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짧게 했었는데, 이 해방공간 또는 해방 직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미군정기라고도 하죠. 남한만을 얘기할 때는. 남한으로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방공간은 해방 직후에 아직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다양한 국가 형태를 꿈꿨고 그걸 시도하고자 했었죠. 한민당 우파에서부터 좌파까지, 또 좌파에서부터 우파까지,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민당, 또 극우 세력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 해방공간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국가 구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미군정의, 정확히 말하자면은 일본에 있는 메카서 휘하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 지령을 받는 미군 미군정 하지가 대표였죠. 하지 중장이 새로운 총독이지. 총독으로 부임한 미군정 하에서 이승만 정권의 수립으로 귀결됩니다. 남한의 경우, 북한의 경우는 소련을 뒷배에 짊어진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죠. 이 시기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죠. 건국일이 아니고 정부 수립일이에요. 정부 수립입니다. 그리고 9월 9일은 같은 해 9월 9일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합니다. 이 시기를 해방공간이라고 해요. 됐죠? 표시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방공간 좀 작다. 해방공간 됐죠? 해방공간 공간이니까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터 시작해 군사까지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 체제가 성립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이야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험의 시기이기도 했죠. 그러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수립의 염원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남한과 북한이 분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3년 후 48년에는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분단의 길로 들어서죠. 그리고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냉전체제 하에서 남한과 북한은 대리전쟁격인 한국전쟁을 치릅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상처들이 틈만 나면은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 열강의 엄니 알죠? 송곳니가 한반도의 허리를 꽉 물어 쥐고 물고 있는 형국이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는 선에서 멈추죠. 왜냐하면 이 얘기하다 보면 또 2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뒤에 얘기 많이 나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해방공간이라는 개념은 일단 이해가 갔죠. 해방 직후란 말도 쓰고요. 또 뭐라고 그랬죠? 미군정 시기라는 말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 군정 시기라는 말도 표현이 적당하죠. 미군 그 장교들이 우리 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날 여운형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이미 그 해방 전날 8월 14일부터 여운형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었고, 인민위원회를 전국 각지에 두고 새로운 그 독립국가 수립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운형의 꿈이 내외의 그 압력하에서 철저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이 여운형의 인민위원회가 이 해방공간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뛰어난 연구로는 이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 이런 책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 전부터 여운형은 해방 이후에 대비해서 이 행정, 사법 여러 이 제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전국 각지에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민위원회였죠. 그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낯설겠지만 8월 15일 일본 왕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 독립국가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 일본 군대가 아직 무장해제를 하지 않았고요. 아직 그 일본의 지배의 이 잔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뭐 일본 지배의 잔재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지금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영역이 많으니까. 근데 8월 15일을 딱 그 경계로 해서 우리는 해방이 됐다. 이건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본 세력들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들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뭐 친일 인사들뿐만이 아니고 일본 군대가 그대로 있었다니까,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건 일본과 미국의 거래이기도 했지.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패전국가, 전범국가이자 패전국가인 일본이 독일처럼 분단된 게 아니고 왜 한반도가 분단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거래 냄새가. 물론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의 그 구축과 관련이 있겠지만은, 전범국가가 응징을 받아야 싸죠. 근데 왜 독일하고 전혀 다른 대우를 했을까? 일본의 분단 프로젝트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읽은 컬럼에서 본 건데, 정병호 맞죠? 고대 인류학과 교수가 쓴 왜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나? 왜 일본이 아니고 한반도가 분단되었나?
내용의 그 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분단 스케줄, 그러니까 연합군이 각각 이 분할해서 지배하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백지화하고 미국과 일본의 그 내밀한 거래를 통해서 천황도 살려주고 일본의 분단도 백지화하고 결국은 식민지에서 갓 이제 해방된 조선을 분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미국과 소련이 또 이렇게 이면 합의를 하죠. 그 역사의 뒷면들 잘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 반공 이데올로기, 이 냉전 체제 지속으로서 우리 한반도를 읽으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산도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방 공간을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죠.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역사적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 미군정 실시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미군이 서울에 입성한 것은, 인천을 통해서 입성한 것은 9월 8일이에요. 그러면 8월 15일부터 이 9월 8일까지 20일이 넘죠. 2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들을 문학 작품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 나라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3상, 이 3상이란 말은 3상이란 말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세 명의 상, 이 상은 재상할 때 상자죠. 우리가 일본의 경우 뭐 외무상 이런 말 쓰지. 이 시대의 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일본에서는 지금도 뭐 대신이나 상이란 말 쓰죠. 뭐 관방상, 국방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3상이니까 3명의 장관인데 그 중에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전쟁 이후 그 처리 방안, 제국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해방된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 3상회의 이 결과가 신탁통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1948년 1948년 8월 아니죠 12월 27일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신탁통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극심한 그 분열로 치닫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그야말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분열, 거의 내란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백색 테러가 횡행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좌우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다시 다 표면으로 나와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 좌파란 이름으로 뭐랄까 빨갱이 사냥이 나서기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내부 분단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렇게 무서워요. 38선 획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신탁통치라는 말의 그 오해, 요즘은 그 얘기가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 신탁통치의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화산도 2권에서도 상당히 꼼꼼하게
신탁 통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 신탁 통치로 인한 극심한 분열이 시작됐다는 것, 좌우의 분열, 그리고 친일과 친일 청산파, 친일파와 친일 청산파의 대결들. 바로 이 시기가 향후 지금까지 시간을 다 결정지어요. 해방공간은 한반도의 현대사의 모순이 응집한 시점입니다. 모든 모순들, 모든 문제들,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모스크바 3.3회의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쭉 메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부해야 돼요. 이 모스크바 3.3회의에서 이제 조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만든 위원회가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인데 이건 내부의 이 논란과 강대국들의 뭐랄까요? 이 조종 또는 장난이죠. 강대국들의 장난 때문에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엇인지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읍 발언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1946년 3월인가 미국을 다녀와요. 미국에서 무슨 밀담이 있었는지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읍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한 단독으로 남한에서만 선거가 가능한 지역, 이 남한에서만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고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었죠. 이 정읍 발언. 그러니까 핵심은 이승만은 남한에만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가 이상한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정치 세력들은 대부분이 이승만과 그 동료들 빼고는 대부분이 분단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북 분단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파였던 김구부터 시작해서 좌파였던 여운형까지 이 남한에서 주로 활동한 정치 세력들만 해도 남북 분단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통일을 하자는 것이었죠.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북한에 넘어가서 이 김규식과 함께 넘어가서 김일성 주만식 등과 회담도 그러잖아요. 이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건 다 이제 소설에서 언급되는 얘기니까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이 분단의 어떤 그 불길한 징후가 됐다는 것. 또는 예고편이기도 했죠. 이승만에게는 미국이라는 듬직한 백이 있었습니다. 이 점만 일단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47년 7월 19일에 해방 공간의 최고의 정치 스타였던 여운형이 피살당합니다. 이승만 세력이 뒷배에 있었다는 건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리고 이로부터 2년 후에 김구가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여운형, 우파에서는 김구를 암살하고 이승만의 어떤 독점 체제, 남한 정치를 독점하는 체제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백은 미 군정이었고요. 미국이었죠. 그리고 이 미국은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친일 고위 관료들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군사, 경찰, 행정, 사법 모든 분야의 그 인력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도 다 무산돼 버리죠. 그 과정들이 숨 쉴 틈 없이 진행되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의 현대사를 결정짓는 모멘텀이었던 것이지. 바로 그 순간.
그리고 48년 2월 26일, 이건 우리 일권에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유엔 소총회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유엔 총회, 조선 문제를 위한 총회, 소총회가 있었는데 이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 결정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2.16 결정입니다. 2.16 결정. 우리 소설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도 남한의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46년 대구 10월 폭동 또는 항쟁부터 시작해서 파업과 시위가 거의 하루도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찬탁 반탁으로 분열되어 있던 좌우 세력들이 이제 남한 단독 선거 결정을 두고 또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중심의 우파 세력들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세력들, 그러니까 이른바 좌익 세력들이죠. 이 남노당은 이 조선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죠. 남노당과 인민당, 신민당 등이 합쳐서 남노당이 되는데, 일본에 등장하는 남승지 이런 사람이 남노당 당원입니다. 이 남노당과 다른 진보 세력들은 여기 반대를 하죠. 그래서 5월 10일로 이 단독 선거를 치르겠다고 얘기하죠. 5월 9일이었다가 5월 10일로 하루 연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항쟁이 시작됩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4.3 사건이 48년 3월 1일에 일어나요. 이 48년 2월 26일이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화산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화산도란 소설을 딱 펼치면은 돌뿌리의 체이며 신장로를 달리는 낡은 버스의 앞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향해 깎아지른 듯 서 있는 사라봉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낡은 버스에 누가 타고 있나? 남승지가 타고 있지. 이 낡은 버스가 지금 이 해안가 마을 비밀 그 아지트에 있던 남승지가 이 성내로 들어오는 날 그 버스 안입니다. 이게 2월 26일, 2월 27일, 아마 2월 26일이 맞을 겁니다. 몇 월 며칠인지는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산도의 시간적 배경은 잘 메모하세요. 화산도의 시간적 배경은 총 48년 2월 26일이 맞습니다. 2월 26일에서 49년 6월 며칠인지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요 시간대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이 48년 2월부터 49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4개월이 채 못 되죠. 1년 4개월 채 못 되죠. 1년 4개월 채 못 되는 시간 동안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플래시백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들은 다 소환되죠. 이덕구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입니다. 이 시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에요. 알았죠? 우리 출석 안 불렀나? 정다산 출석 안 불렀지. 우리 다산 씨가 올린 그 발표문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말고 가능하면은 발품 형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줄글 형식도 물론 줄글 형식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건 이 메모 형식, 그러니까 발표 형식의 그 간단한 메모 형식의 글을 쓰고 난 슬라이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줄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스케치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발표문을 작성해 보세요. 그게 우리 화상 강의를 통해서 발표할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정다산, 송혜정, 민동우, 우리 동우 씨 지금 읽고 있나? 응? 박서영, 서하진 잘 읽으세요. 그리고 이
이 내면을 그릴 때 너무 지루해하지 마세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도 없이 막 대화들이 막 뒤섞이고 그래요. 그것들을 다 잘 추려 나가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송하현, 이담회, 밤에 잘 읽고 있지? 주호영,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김경호, 김성호, 구한울, 유경민, 한치웅, 최동양, 최경민. 우리 동영씨나 경민씨 현대사 공부했을 텐데 역사와 문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각별하게 마음을 쓰기 바랍니다.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이빈, 이성은, 탕청천, 이정한. 우리 탕천천 학생은 수학이 좀 변경하기 좋을 텐데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다들 잘 읽고 있죠? 이런 하나 왜 출석을 갑자기 불렀지? 이 시기가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디 책을 잘 읽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어요. 고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이륙에 관한 이방근의 회상 비슷한 게 있죠. 그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잘 보란 말.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제주도의 그 4.3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봐야죠. 제주 4.3 사건의 원인들이 아주 많지만은 서북 청년회의 폭력들 그리고 미 군정의 압력 그리고 수탈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단독 선거가 정치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단독 선거에 대한 저항은 제주 민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남로당의 방침이기도 했죠. 단독 선거 반대라는 게 그 단독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것도 소설 속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감시의 총선거가 5월 10일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합니다. 지극히 개괄적으로 해방공간의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들 뒤져서 웹사이트든 아니면 책이든 이 시기 해방공간 시기 또는 화산도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시기 있죠. 이 시기 1년 4개월 남짓한 시기 이 시기에 대한 역사는 꼼꼼히 알고 있어야지.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일제 말기 역사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물들의 그 회상 속에서 계속 일제 시대의 얘기들이 나오거든. 됐죠? 그리고 남승지가 이 제주도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젠지 이런 그 시간표를 잘 짜야 됩니다. 노트를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나하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경민 씨랑 세빈 씨도 잘 읽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잘 읽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4.3 사건이란 무엇인지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나요? 지슬? 이 감자의 제주 방언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념이라는 이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이 제주 4.3을 둘러싼 이 기억 투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술이 영화나 문학이나 그림이나 예술이 기억 투쟁에 중요한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제주 4.3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이,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역사학자들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3 사건이라는 이 말이 머금고 있는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4.3 우리는 4.3 하면은 크게 사건이라고 우리는 해요. 사건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사건은 중립적인 용어죠. 그리고 4.3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동이나 반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동이나 반란은 어떤 지배 세력의 세력을 뒤집어 엎기 위한 그 반란이었다는 뜻이죠. 그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뜻이죠.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기 전인데, 그렇죠. 누구를 향한 폭동이고 누구를 향한 반란이었는지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정부 수립을 전제했을 때라면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반란, 폭동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우파에서는 지금도 4.3을 폭동 또는 반란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4.3 항쟁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3 항쟁, 4.3 항쟁은 부당한 이 권력, 부당한 역사적 흐름에 민중이 중심이 돼서 저항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 폭동과 항쟁 사이, 이 사이에서 많은 논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이냐 항쟁이냐 이 문제는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보자면은 좌우 이념 대립의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4.3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4.3을 폭동이나 반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 4.3을 철저하게 이 역사에서 응징하려고 하죠. 근데 항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주로 이 좌파도 아니고 뭐 상식적인 수준이죠. 항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꿈꾸었던 해방 공간의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최대한의 원망이나 바람입니다. 소원을 이 항쟁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럼 폭동이냐 항쟁이냐 또는 반란이냐 항쟁이냐 이 문제는 대단한 그 가치 평가적인 개념이 되겠죠. 폭동이라고 바라보느냐 항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4.3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아요.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명명할 때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동학혁명을 동학난이라고 배웠습니다. 동학난은 갈 데 없이 고종 치하에 조선 정부, 조선 그 왕조에 대한 저항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반란이지. 동학난. 응? 그 폭도였죠. 그 동학의 이 동학 그 항쟁에 참여했던 민중들은 다 폭도들이었고 전봉주는 폭도의 괴수였지.
그리고 그 당시 신문들을 보면은 다 이 동학에 참가했던 사람들 다 비도라고 불러요. 비도. 비적. 비도. 이렇게 부릅니다. 비도 이렇게 불러요. 비도란 말은 우리가 비적이란 말이 있죠. 역적의 무리들입니다. 도적놈의 무리들이에요. 도적놈의 무리들. 그런데 동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우리 남한에서는 요즘에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혁명이란 이 용어를 씁니다. 북한에서는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전쟁은 외세하고 방점을 둔 거죠. 일본과 싸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갑오 농민 전쟁은 갑오년에 일본의 외세와 싸운 자주적인 항쟁이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혁명에 초점을 두는 표현은 우리 조선 내부의 이 모순들을 깨부시기 위한 저항이었다는 것이지. 그때 혁명으로 명명하죠. 그러니까 동학난, 동학혁명, 갑오농민전쟁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4.3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여전히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순 사건을 두고서도 여순 반란, 여순 항쟁, 요즘은 11구 항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얘기도 나중에 저 뒤에 화산도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항쟁이냐 반란이냐 둘러싸고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승만 권력의 시선으로 보면은 여지없는 폭동이죠. 반란이지. 뭐 여순이건 4.3이건 그렇죠. 그런데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지향했던 그 민중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건 항쟁이죠. 저항운동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4.3의 경우는 여기 보세요. 4.3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얘기인데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사건으로 명명합니다. 사건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이죠. 중립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4.3 사건 할 때 사건이란 말이 머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 4.3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사건이고 폭동이고 항쟁이고 이런 말을 싫으니까 그냥 4.3이라고 하면 4.3 따옴표 치고 4.3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인 줄 압니다. 이 4.3 사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1947년 3월 1일 이게 출발점이에요.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약 몇 년입니까? 대략 7년 6개월 정도 되죠.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랬습니다.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에요.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 해방 공간에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작품을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순 때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거나 희생당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빨갱이였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물론 이 인민군이나 이쪽 좌익에 의해서 희생당한 민간인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학살당합니다.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 사건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4.3을 문학적으로 재현했거나 또는 4.3 사건에 대한 문학자의 이 얘기를 책의 형태로 펴낸 걸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4.3 사건이 일반인들의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소설을 통해서였어요. 현기영의 단편소설 순이삼촌, 현기영의 단편소설 순이삼촌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게 1978년이었습니다. 1978년 현기영의 단편소설 순이삼촌을 통해서 4.3이 무엇인지 알려졌습니다. 이 삼촌이란 말은 제주도에서는 이 친척 여성을 삼촌이라 불러요. 순이삼촌이라는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기억, 이 북촌에서 대학살이 있었죠. 학살의 기억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순이삼촌에 대한 그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은 내가 쓴 글 중에 아주 빛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 순이삼촌에 관한 표준어와 지역어와 관련 지어서 표준어와 지역어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래전에 쓴 논문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집에는 순이삼촌뿐만 아니고 해롱이야기, 도령마루의 까마귀 등의 4.3과 관련된 단편 소설들이 실려 있습니다. 역사보다 문학이 훨씬 리얼하게 역사적 사실들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는 숫자로만 표상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치가들의 언어들로 대부분 덧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시민들, 일반 민중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일반 민중들의 욕망의 추이는 어떠했는지 보는 게 중요하죠. 그게 또 문학의 몫이거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고, 또 연애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청춘들은 뭘 하고 이 시간을 보냈으며, 그죠? 이 멀리서 들리는 대포 소리가 한 마을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등등, 이 사건의 구체성에 관한 한은 문학만큼 진실에 가깝게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의 문학적 재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완벽한 재현이란 말 썼죠. 완벽한 재현이란 불가능하죠. 또 화자, 말하는 사람, 작가나 시인의 관점에 따라서 이 재현의 방식이나 재현의 메시지, 그 재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재현의 이 수준이랄까,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독자들의 몫이죠. 재현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역사적 사실을 한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재현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래된 논쟁인데 아마 이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 재현 문제는 또 진지하게 우리가 따져볼 때가 있을 겁니다.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영어인데, 다시 이 프레젠테이션, 현재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현재화한다. 이 독일어로는 다시 세운다는 뜻인데, 다시 앞에 세우는 작업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재현하느냐, 그리고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나 역사관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이 사삼을 재현한 대표적인 작가가 현기영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상의 숟가락 하나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 현기영 작가와 여기 현길언 작가가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현길언 작가는 이 섬의 반란 48년 4월 3일이라는 자기 회고록 비슷한 거죠. 이 책과 다른 그 작품들에서 정확하게 사삼을 반란으로 봅니다. 이 작가는, 현길언. 그러니까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이 주장하는 바죠. 이런 책도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응? 여기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이랬죠. 이건 대한민국 정체성을 따지는 이 우익 쪽에서 펴내는 책입니다. 분명히 현기런이라는 작가는 반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기영이라는 작가는 저항 쪽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당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 초점은,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이나 이승만 정권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폭력에. 근데 여기서는 반란 세력들, 남로당 중심으로 한 반란 세력들에 초점을 맞춰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어떤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에 비해서 오성찬이라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는 혁명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민중혁명의 관점에서 사삼을 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당이나 남로당의 문제 같은 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한라산 구절초를 비롯해서 어느 장군의 죽음인가요?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고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요즘엔 책들이 다 간행되어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현기영의 순위 삼촌이 4.3 사건을 통해서 4.3 사건의 진상의 일부를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도 말하지 못하던 시대, 철저하게 이 제주 4.3의 기억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권력하에서. 지금도 제주 4.3을 자유롭게 얘기하기 어렵죠. 지금도 많은 그 분란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주가 고향인 학생은 나중에 발표 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상황들을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또 이와 상반되는 입장에서 현길언이라는 작가는 반란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현기영 작가의 경우에는 민중들의 뭐랄까요, 슬픔, 서북청년단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억압당한 민중들의 그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군정에 대한 저항도 일정 정도 표현하고 있죠. 현기는 이와 반대라는 점 얘기했고요. 이보다 조금 앞서 좀 진보적이라 할까요? 좌파적인 이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오성찬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를 비롯해서 많은 소설들과 많은 시들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4.3 문학 또는 제주 문학이라는 게 하나의 그 장르처럼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현기영의 소설 중에 바람 타는 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건 이재수의 난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이재수의 난 들어봤나요? 이재수의 난, 아주 제주민중들의 저항으로 아주 유명하죠. 1901년입니다. 1901년
이 소설에서도 화산도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 제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얘기를 할게요. 몽고 침략, 삼별초부터 시작해서 일제 말기 이 요새화 했죠. 요새로서 처절하게 이 수탈당했던 시점. 이 제주를 공부하면은 식민지 역사와 분단의 역사가 다 보이고요. 동아시아 제국주의 지배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센 놈하고 맞짱을 떠야 돼요. 센 소설하고 맞짱을 뜨면은 그 이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됐죠? 다른 또 시들도 많이 있으니까 소설도 많이 있고 찾아서 틈나는 대로 화산도와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보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들, 참고 문헌들을 읽다 보면은 화산도라는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깊어집니다. 알겠죠? 원석 씨, 부탁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러면 김석범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 할 테니까. 김석범은 1925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책 날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교토대학을 졸업했고요. 화산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화산도 이전에도 제주에 관한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까마귀의 죽음인데 이 책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까마귀의 죽음. 단편 소설 모음집인데 이 표제작인 까마귀의 죽음과 뭐 관덕정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3편이 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까마귀의 죽음이 쓰여진 게 1958년인가요? 54년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57년이에요. 57년. 57년에 까마귀의 죽음을 통해서 4.3을 얘기했죠. 현경이 순위 삼촌에서 4.3을 알린 게 78년이니까 약 20년 차이가 있지. 일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쓴 소설입니다. 김석범이라는 작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어로 글을 쓴 작가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김석범은 국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도 아니죠. 무국적자죠.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무국적자로서 그러니까 식민지의 슬픈 고통스러운 상처죠. 그 상처로서의 그 신체입니다. 김석범이라는 신체죠. 이 사람이 제주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4.3에 관련된 작품들을 쭉 썼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화산도가 있습니다. 까마귀의 죽음과 관덕정 등등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 화산도의 모태가 되거든요. 이 작품들이. 그리고 45년 여름도 중요한 작품이에요. 해방 당시 상황들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과거로부터 행진은 기억의 문제와 관련된 2권짜리 소설인데 이 작품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 권씩 다 구경시켜 줄게요. 하나씩 다 구경시켜 주겠습니다. 네, 김석범은 대단히 문제적인 작가입니다. 이번 기회에 김석범 작가를 그냥 파고드세요. 파고들어서 이 작품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씹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소설들이 스토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명료하죠. 주제도 명료하고. 그런데 김석범의 문학, 특히 화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심리적 서술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방근의 그 심리 서술은 지리할 정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이방근의 심리 세계의 그 자맥질에 들어가서 그 심연이라고 하면은 이방근의 심리에 그 깊이 자맥질해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다른 세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소설의 이 형식, 창작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뭐랄까요 수준을 보여줍니다. 제발 지루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방근의 길게 이어진 독백들에 지치면 안 돼요. 치고 가야 됩니다. 치고 가면은 맨 마지막에 이방근의 선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근은 우리가 딱 어떤 인간이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딱 일목요연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인간, 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인간, 그 인간의 내면, 그 내면을 그리는 방법,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치와 인간의 문제, 그 정치와 생활의 문제, 그리고 생각난 김에 얘기하자면 이 소설을 꼭 4.3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청춘들의 연애 소설을 읽어도 돼요. 남승지와 이유원의 연애 소설로. 그리고 그 시기의 풍속도를 읽어도 좋아요. 제주라는 동네의 그 풍속지를 읽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소설을 제발 정치적인 사상적인 작품으로는 보지 말고 하나의 통속 소설을 읽어도 좋습니다. 가장 위대한 소설은 통속 소설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작가의 그 기질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통속적인 소설은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뭐 그런데도 재밌는 부분 종종 군데군데 있습니다. 야한 부분도 많아요. 또 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으면 또 어떨지. 다 중요한 문제점들이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말 에세이 쓸 때 다 다른 테마로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풍부한 텍스트예요. 그리고 다시 또 생각난 김에 4.3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나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4.3에 대한 이 강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4.3을 반란으로 규정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좀 이 좌파적인 성향, 좌우로 나누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시다. 왼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들은 4.3 항쟁 쪽에 방점을 둡니다. 이 보수냐 진보냐 또는 좌파냐 우파냐를 가늠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게 좌파들이고요.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우파들, 보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긴 하죠. 뭐 이 얘기 길게 할 생각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책 중에서는 이 4.3에 대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쓴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어요. 이 책입니다. 보이나? 김용옥이라는 철학자가 쓴 우린 너무 몰랐다입니다. 우린 너무 몰랐다인데
해방 제주 4.3과 여순 민중항쟁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쉽고 재밌게 썼으니까 한 큐에 읽힙니다. 하룻밤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고 나면은 그 해방 공간의 정치적 판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공부가 뒷받침돼야 소설을 더 깊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린 너무 몰랐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숨겠습니다. 너무 작나? 이게 다 움직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시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졸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화산도 국경을 넘는 디아스포라 문화라고 했는데 한 두 슬라이드 두 페이지 정도는 우리 화산도 1권을 펼치면은 한국어판 화산도 출간에 즈음하여라는 글이 짤막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작가 김석범이 2015년 9월에 쓴 글입니다. 이 글에서 자신의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디아스포라가 뭔지는 우리 1학년 때 다 배웠죠. 이산입니다. 이산. 이산. 한자로 쓰면은 우리 이산 가져갈 때 이산이에요. 이산입니다. 헤어져서 흩어졌다는 얘기죠. 원래 디아스포라란 말은 유대인들의 이산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그 용어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가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찾아서 나는 이렇게 안내만 해줄 테니까. 유대인들이 솔로몬 이후에 유대 국가가 다 망하면서 바빌로니아에 망하면서 이렇게 흩어지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여기저기 흩뿌려지다, 흩어지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산이란 말을 씁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용어로 굳어졌어요. 그런데 한국 문학사에서 이산은 크게 3번이 있다고 1학년 때 내가 얘기합니다. 1학년 수업 시간에. 첫 번째는 식민지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한 이산들이 있죠.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이산들이 있었습니다. 만주나 일본이나 또는 하와이나 이런 데로 경제적인 이산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망명에 따른 이산도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제1차 이산이고, 두 번째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산가족 이런 말 들어봤죠?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대대적인 이산들. 세 번째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무너지면서 대대적인 이산이 벌어지죠. 나는 이 3번의 이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학이 이 3단계 이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죠. 식민지 시대 유랑 문학들 있잖아요. 이산 문학이 있고, 한국전쟁을 다루는 작품들 대부분 이산 문학들이 많이 있죠. 물론 화해의 문학들도 있지만, 그리고 산업화 이산 문제, 산포가는 길뿐만 아니고 많은 그 문학들이 흩어진 가족들을 얘기하잖아. 흩어진 관계들. 자, 화산도 역시 김석범이라는 디아스포라 작가, 이산 작가, 한국계 무국적자네요. 국적이 없는 디아스포라가 일본어로 쓴 4.3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1학년 때 많은 질문을 했었죠. 그러면 이 김석범 문학은 한국 문학인가? 아닌가? 아니면 일본 문학인가? 아닌가? 그 어느 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근대 국민국가 프레임에 빠져서는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문학을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이 정의가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는 누차 얘기했던 바와 같습니다. 이 화산도 여기 보는 이 7권으로 일본에서 7권으로 간행됐어요. 화산도가 거의 10년의 낙차를 두고 간행되는데 처음에는 3권만 간행되다가 87년인가 97년에 7권으로 완간이 됐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의 이 집필을 접은 시간이 있었죠. 약 20년 정도 걸렸죠. 집필 기간이. 당연히 일본어로 쓰여지고 일본에서 이건 문해춘추 출판사에서 나온 버전입니다만 요즘은 이 이와나미 서점에서 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로 기속해야 할까? 일본 문화? 한국 문화? 여기서는 언어로 가야 돼요. 언어로. 그래서 김석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자신의 화산도는 특히 제1조선문학은 일본에 머무는 조선인들이죠. 일본에 머무는 조선인들의 문학은 제1조선인 문학은 적어도 김석봉 문학은 일본 문학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그 국가에 귀속된 그런 문학이 아니고 일본어 문학, 일본어로 쓴 문학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디아스포라 문학, 이산 문학이라는 것이지. 일본어로 썼지만은 이 고향에 관한 얘기들이죠. 이 이산 디아스포라들의 정체성 문제는 늘 고통스러운 질문을 동반하죠. 우리는 고향을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고향 감각이란 각별합니다. 나란 누구인가란 질문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석범은 자신의 문학을 일본 문학이 아니고 일본어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김석범 문학은 일본 문학계에서 이단의 문학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경계의 문학이지. 국경을 넘나드는 겁니다. 또는 국경을 허무는 것이지. 이게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런 예들은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작가 또는 인도계 미국 작가 또는 파키스탄계 미국 작가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란계 프랑스 작가 그러니까 이란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간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쓴 소설이 있어요. 테헤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프랑스로 썼어요. 이건 이란 문학인가 프랑스 문학인가? 이건 프랑스어 문학이겠지. 디아스포라 문학이면서 국경, 근대 국가의 프레임을 무너뜨리거나 또 넘나드는 문학이라는 것이지. 이 세계 문학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야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디아스포라 문학. 국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계에서 흔들리는 문학이죠. 그 흔들리면서 국경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리고 인간 보편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그게 궁극적으로 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이기도 하겠지. 그것은 한마디로 일본어로 쓰여졌다 해서 일본 문학이 아니다. 문학은 언어로서만 형성, 그 국적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일본 문학이 아니고 일본어 문학인데 일본어로 쓰여졌다 해서 일본 문학이 아니라 그랬지. 일본어 문학인 거 맞지만 일본 문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국적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자유로움을 얘기하고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긴 하지만은 당사자들은 대단히 고통스럽죠. 어떤 저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어디에도 속하는 곳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 고통 속에서 나온 작품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런 작품이 태어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해서 김석범은 저주가 낳은 축복이라는 아이러니를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낳은 축복이라고 김석범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12권짜리예요. 12권짜리인데 뭐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괜찮은 편입니다. 번역은. 그리고 이 맨 뒤에 판권을 보면은 평론가 유임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유임하 교수가 교정교회를 다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교정교열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완성도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워낙 그 수준 높은 소설이고 그 어려운 작품이어서 번역이 매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참 고맙죠.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좀 이상한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할게요. 근데 출판사에 부탁하고 싶은 건 이 종이를 좀 좋은 종이를 써서 좀 편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참 투박하죠.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종이를 좀 좋은 종이를 써서 이 책을 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작게 만들어서 좀 싸게 파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뭐 이렇게 번역하고 간행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겠죠. 이 버전을 읽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80년대 88년인가요? 그때 나온 그 화산도가 있는데, 그 작가 이호철과 작가이자 번역가인 김석희, 이 두 사람이 번역한 화산도가 있어요. 그건 5권짜리인데 그 일부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으로는 1, 2, 3권만 번역한 것이고, 김석범 작가에 따르면 여기저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건 읽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버전을 읽어야 됩니다. 이 버전으로. 네. 이 화산도에 대해서 김석범은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낳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러니란 말 잘 기억하세요. 철학적 아이러니, 문학적 아이러니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화산도를 존재 그 자체로서 어딘가의 고장, 디아스포라로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산도라는 존재 자체, 번역이 좀 이상하죠? 현재로서 어딘가의 고장, 디아스포라로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이 화산도 자체가 하나의 디아스포라라는 얘기인지 내가 아직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의 고장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디아스포라가, 화산도가. 그리고 좀 이상해, 번역이. 존재 그 자체로서 화산도라는 존재 그 자체가 어딘가의 고장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지, 화산도라는 작품이 그냥 디아스포라였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화산도를 포함해 김석범 문학은 망명문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이건 알겠죠? 망명문학. 내가 조국의 남이나 북의 어느 한쪽 땅에서 살았으면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작품들이다. 이 작품은 남쪽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4.3을 반란으로 보는 사람들 시선에는 이건 정말 좌익 용공문학이죠. 근데 북에서 보면은 이 부르주아, 뭐랄까, 타락한 부르주아의 체념, 관념으로 일관하고 있는 혁명을 배반하는 그런 작품을 읽힙니다.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근데 이 남과 북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식민지 일본에서 일본어로 써야만 했다는 것. 이게 아이러니 아니면 뭐겠는가.
남과 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일본에서 일본어로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을 잃고 디아스포라로서 오사카로 가서 거기서 태어나야 했던 그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고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곳 아닙니까? 그 애증이 얼마나 깊게 새겨져 있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 남승지가 일본 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보세요. 그런 지점들을 잘 간파해야 돼. 이 권에 집중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원한의 땅, 일본이죠. 조국 상실, 망국의 유랑민, 망한 나라의 유랑민, 디아스포라라는 존재. 그 삶의 터인 일본이 아니었으면 화산도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내가 일본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가 아니었으면 이건 화산도라는 작품은 쓰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고 뭔가 저주가 우리 독자에게 준 선물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 김석범이라는 신체에 대해서 고민하라 그랬죠. 찢긴 신체, 분열된 신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유독 제주 사람들이 오사카로 많이 갔는지 얘기도 이 소설에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군대환이라는 배가 있어요. 배, 군대환이라는 기미가요 마루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펼쳐질 겁니다.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온 축복을, 저주받은 축복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소설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해방 공간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서려 있는 화산도, 제주에서 이 화산 민중들의 이 분노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그 지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이 김중권이란 판화가가 그린 판화가의 작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조용해 보이죠? 이 조용해 보이는데 조용한 이 화산이 분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김석범이라는 비극적인 작가의 빛나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 끈기 잊지 말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학기 말에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환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우리 함께 가지고 화이팅!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